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지우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듯이 뉴질랜드 영상 퀀티티 서베이어, 건설 업체 쪽에 일을 하고 있는 QS라는 직업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쫙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지우 아빠가 뉴질랜드에서 새로 커리어를 이걸로 바꿨고 지금 5년째 경력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생소한 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논문 스타일로 크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커리어를 밟으면 좋을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지루하실지도 모르세요. 그래서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 귀한 자료를 꼭 구독과 좋아요로 눌러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우 아빠의 출근하고 뭐 그 현장 가고 이런 거에 대한 화면을 백그라운드로 하면서 제가 이 퀀티티 서베이 적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연봉 체계도 쫙 오픈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레벨 3가 끝나고 이제 신호등 체계로 바뀌면서 한 70%? 80%가 넘는 회사 직원들이 다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부터 차가 조금씩 막히더라고요. 모토웨이 타는 데까지. 근데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덜 막히겠죠. 아무래도 애뉴얼 리브라고 휴가가 법적으로 1년에 20일씩 주어지거든요. 안 쓰는 사람은 회사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매니저는 몇 년 동안 쌓아둔 그 리브를 한 번에 쓰는데 석 달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12주.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쓸 일이 딱히 없어가지고 지난달까지 22일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4주죠? 한 달? 더 모았다가 캐나다 갈 때 왕창 쓰려고요. 4월달에. 저도 한 달을 다 쉬고 싶긴 한데 직업 특성상 한 달까지는 좀 그렇고 2주 조금 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퀀티티 서베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세요. 근데 영국 건나라 있죠. 뭐 영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게는 이미 있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뉴질랜드 회사에서 이런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단어 자체만 보시고 그 자재 수량을 계산하는 직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이 일도 맞아요. 하지만 전체 업무에 이 자재 수량과 관련된 업무는 한 5에서 10% 정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S 업무를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뉴질랜드 컨스트럭션 건설업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집단의 구조를 아시는 건데요. 뭐 어느 나라나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겠지만 뉴질랜드 컨스트럭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땅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디벨로퍼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메인 컨트럭트라고 하는 시공업체죠. 우리네 뭐 현대건설, GS, 대우건설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공사의 처음과 끝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건물을 완공하고 핸드오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서브 컨트랙트라고 해서 외주업체, 하청업체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빌더 그리고 전기 배관공, 뭐 지붕,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프로젝트별로 많게는 40개까지 있습니다. 네, 언급드린 이 세 개의 건설업 집단 내에서 일하는 QS들이 있는데 이들의 업무들이 약간씩 달라요. 우선 이 서브 컨트랙트의 경우에는 회사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QS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 하더라도 입찰이나 자재 계산과 회계를 담당하는 QS들이 있는 경우고 그리고 각 트레이드별로 너무나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QS들의 역할도 정말 다양하기는 하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 한두 가지 업무에 치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
업무들이 많아서 QS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이 캐댓이라고 해서 인턴십이나 아니면 주니어로 일할 수 있는 취업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하지만 이 일의 특성상 조금 반복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2, 3년이 지나면 일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연봉 인상에 한계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두 번째, 클라이언트들의 경우 대부분 메인 컨트랙트하고 계약을 하거나 클레임을 리뷰하는 일이 많다 보니 주로 시니어 QS 또는 이 그 빌딩 매니저급의 QS들을 직접 채용하거나 아니면 외주의 QS 회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메인 컨트랙터, 건설회사죠. 줄여서 MC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2명에서 10명 정도의 QS를 채용하고 있고 주요 업무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레지던셜 회사냐, 빌딩을 짓는 커머셜 회사냐에 따라서 업무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이 QS의 기본 업무는 정해진 시간과 버젯, 그러니까 금액 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매니징 컨트랙트라고 하는 이제 계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QS가 관여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클라이언트하고 각각의 서브 컨트랙트 간에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하고 빼야 할 것이 있다면 상호간 협력하에 뺀 후에 최종적으로 이 계약의 밸류를 결정을 하고 계약에 사인하는 작업을 하죠. 근데 추후 이 베리에이션 워크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투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도 QS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Managing Finance, Preparing Monthly Finance Report, 인데 금액과 관련된 모든 예산안을 짜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고객에게 최대한 많은 돈을 클레임하고 그리고 서브 컨트랙트한테 오버클레임 된 돈을 찾아내서 지출을 최소화하게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니저랑 한 달에 한 번씩 파이낸스 미팅을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클레임을 끝내고 서브 컨트랙트들의 모든 클레임과 인보이스를 프로세싱을 끝난 후에 이 프로젝트별로 캐시에 대한 포지션을 향후에 어떻게 뭐 돈이 나가고 언제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예산안을 다 짜는 거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QS는 디자인 스테이지에 관련된 업무도 좀 하는데요. 디자인을 왜 QS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감이나 자재를 디자인에 접목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빌딩 컨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청이나 뭐 시티 카운슬 이런 데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나중에 떨어진 이후에 디자인 변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 클라이언트하고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기 전에 디자인 팀이랑 오퍼레이션 팀 그리고 QS 팀과 모두 함께 모여서 많은 회의를 하기도 하죠. 매달 이 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예산안을 리뷰를 하는 작업도 QS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예상치 못한 딜레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사가 지연이 될 수 있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팀이랑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변경된 예산안을 보내주고 이것은 주로 한 달에 한 번 클레임할 때 정보를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컨스트럭션 사이트,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 이제 규칙적으로 방문을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나 사이트 매니저들과 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서브 컨트랙트 각 트레이드별 뭐 리스크한 상황은 없는지 뭐 이렇게 딜레이 될 상황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죠. Materials Estimation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서브 컨트랙트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붕, 배관공 이제 이런 데서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지만 간혹 이 메인 컨트랙트인 건설 회사에서 자재를 제공하기도 서플라이 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QS가 자재별로 수량을 파악하고 시스템에 그 자재의 가격과 함께 수량을 업로드해서 그 현장 사이트의 매니저가 각각의 자재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서 셋업돼서 오더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도 QS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특히 주택 관련 레지던셜 QS나 아니면 서브 컨트랙트 QS에게 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메인 컨트랙트 이 MC 주 건설 회사에서 QS는 주택을 하는 레지던셜하고 빌딩을 하는 커머셜 QS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이 주택 QS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마티리얼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자재에 대한 뭐 오더 아니면 수량 체크, 서플라이 이런 거에 대한 비중이 좀 있는 반면에 빌딩 QS의 경우에는 계약하고 이 파이낸스 재정적인 부분이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QS의 이 워크스코프를 갖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업무 강도나 더 깊은 건설 지식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만큼 일정한 경력이 쌓인 이후에는 당연히 연봉의 차이도 크겠죠. 그래서 QS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은 처음에는 레지던셜 메인 컨트랙트 회사에서 1차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한 뭐 2, 3년 후에 빌딩 관련 커머셜에 도전해 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럼 QS의 경력별 현재 뉴질랜드 연봉 상황 말씀을 해드릴까요? 지금 뭐 2021년, 2022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갓 졸업한 학생 QS 캐댓이라고 하죠. 인턴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6개월 정도까지는 최저 임금을 받고 업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주니어 QS는 뭐 한 경력 2년 차까지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5만에서 6만 5천 정도의 연봉을 기대하시면 되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경우에는 1년 뒤에 인터미디어트로 진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처 사람들에게 주니어 타이틀로 보여주는 것보다 인터미디어트 타이틀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타이틀을 바꿔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2년 차에 세 번째 인터미디어트 QS는 경력 2년에서 7년 정도 철저히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입사 동기보다 3만 불 이상 연봉을 더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니어를 일찍 진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빌딩 관련 QS의 연봉이 이 레지던셜 QS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고 3년에서 7년 차부터는 이 PQS라고 해서 프로젝트 QS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시작과 끝을 혼자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지던셜보다는 이 커머셜 회사와 어울리는 타이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시작과 끝을 혼자서 책임져야 되고 공식적인 연봉은 뭐 6만 5천에서 10만이라고도 하지만 PQS의 경우에는 연봉 협상을 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한 13만 정도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네 번째 시니어 QS는 경력 7년 정도 이상 말 그대로 시니어이기 때문에 본인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니어나 인터미디어트 QS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뭐 평균적인 연봉이 11만 5천에서 15만 정도였는데 최근 추세로 봐서는 한 13만에서 18만 정도? 네, 이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레지던셜 회사 경우에는 그런데 시니어 QS가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QS 매니저 한 명을 놓고 다수의 인터미디어트 QS로 구성되어서 일부 시니어 QS가 있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많기 때문에 이 레지던셜 회사에서 경우에도 15만 이상의 연봉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요. 경력 뭐 7년에서 10년 정도 이상의 QS 또는 파이낸스 매니저 이제 이쪽으로 하실 경우에 레지던셜 회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맡는 QS 매니저도 있지만 보통은 프로젝트 그 입찰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QS들이 파이낸스 리포트를 통해서 회사의 전반적인 캐시플로우나 각각의 프로젝트 캐시플로우를 관리하고 모든 파이낸스 리스크를 관리한다고 하면 되죠. 이제 이분들의 연봉 같은 경우에는 20만 불 이상 받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15만 불에서 20만 불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관리직이다 보니 책임질 일이 워낙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에도 가끔씩 일을 하시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냥 시니어 QS로 끝까지 남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합니다. 이 언제 정한 결정이야? 20만 불 이상 벌어야지. 왜 이래 여보? 자. 근데 이 지우파의 연봉 변천사를 사실은 조금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밝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기도 했는데 그냥 뭐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거의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데 1억 벌어도 사실 내 식구 뉴질랜드에서 살기 빡빡하거든요. 근데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또 뭐 그렇다고 그것보다 덜 버시는 분들도 나름 생활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거로 그냥 보시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뭐 35살 넘어서 이렇게 새로 커리어를 바꿔서 QS라는 거를 정했는데 뭐 이 정도 스텝으로 그냥 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냥 팩트 자료로만 그냥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워낙 QS에 지금 조금 뉴질랜드에서 뜨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 뜨기 전부터 조금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정보가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픈을 해드린 거니까, 근데 어떤 오해나 이런 거 가지시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정보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